당신은 지금 무슨 소리를 듣고 계신가요?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일까요? 아니면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일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 어떤 소리도 제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세상의 진실을 누구보다 선명하게 감지하게 됩니다. 부산 송도 해안가 10월의 저녁이었습니다. 한서진은 낡은 여행 가방 하나를 끌고 파도의 집 앞에 섰습니다. 2층짜리 오래된 주택이었어요. 회색 벽돌에 녹슨 철문, 담벼락을 타고 오르는 덩굴 식물들. 35년을 살아오며 수없이 많은 집을 봤지만 이렇게 쓸쓸한 느낌의 집은 처음이었습니다. 서진은 오른쪽 귀에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라디오 수신기처럼 주파수를 맞추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파도 소리가 느껴졌어요. 정확히는 들린다는 표현보다 감지된다는 말이 맞았습니다. 공기의 미세한 진동이 피부를 통해 전달되는 느낌. 8개월 전 사고 이후 그녀가 세상을 인식하는 새로운 방식이었습니다. 철문을 열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진은 그 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문고리를 통해 전달되는 진동으로 느꼈습니다. 한서진 씨시죠? 남자가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키는 180cm 정도, 검은색 터틀넥에 회색 슬랙스 차림이었어요. 얼굴은 단정했지만 눈가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서진은 그의 입술 모양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윤기현 씨시죠? 들어오세요. 짐은 제가 들겠습니다. 윤기현이 가방을 들어 올렸습니다. 서진은 그의 뒤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을 지나자 거실이 나왔어요. 낡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오래된 소파 하나, 작은 테이블 하나, 그리고 창가에 놓인 라디오 하나. 2층이 방입니다. 바다가 보이는 쪽으로 들였어요. 윤기현이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서진은 그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어깨가 조금 처져 있었어요. 무언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의 자세였습니다. 방은 예상보다 넓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바다가 펼쳐져 있었어요. 어둑한 수평선 위로 등대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서진은 창가에 섰습니다. 파도가 부서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얀 물거품이 피어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불편한 점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윤기현이 말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돌려 그를 봤습니다. 지하실은 사용하지 마세요. 제가 작업실로 쓰는 공간이라. 그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서진은 그 말을 입술로 읽으면서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경고가 아니라 부탁에 가까운 어조였어요. 알겠습니다. 윤기현이 방을 나갔습니다. 서진은 가방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8개월 전 일이었습니다. 서진은 해양통신 기술자였습니다. 선박과 해양시설의 통신 시스템을 설치하고 유지 보수하는 일을 했어요. 전국의 항구를 돌아다니며 바다 위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울산 앞바다의 석유 시추선에서 통신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갑판 위 높이 15m 지점의 안테나탑이었습니다.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안전벨트 고리가 풀렸고 서진은 추락했습니다. 바다가 아니라 갑판 위 철제 구조물이었어요. 머리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세상은 고요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양쪽 청력 손실, 오른쪽은 70%, 왼쪽은 50%. 보청기를 착용해도 일상적인 대화조차 어려울 거라고 했습니다. 서진은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병실 창문 너머 나무를 봤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재활은 힘들었습니다. 독순수를 배웠고 수화를 익혔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다른 곳에서 왔습니다. 어느 날 서진은 오래된 라디오를 만졌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스피커 진동판을 느끼는 순간 무언가가 전달됐어요. 소리가 아니라 파동이었습니다. 주파수의 미세한 떨림. 그때부터였습니다. 서진은 세상을 다르게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를 바닥의 진동으로, 빗소리를 창문의 떨림으로, 바람을 피부의 압력 변화로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진의 여정이 어디로 향할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회사는 서진을 해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육상 근무로 전환했어요. 서울 본사의 관리팀, 서류 작업과 전화 응대가 주된 업무였습니다. 서진은 6개월을 버텼습니다. 동료들은 친절했어요. 하지만 그 친절함 속에 연민이 섞여 있었습니다. 회의 시간마다 느껴지는 소외감, 점심시간 대화에 끼지 못하는 어색함. 어느 날 서진은 사표를 냈습니다.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하려고요. 팀장이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실 건데요? 바다로요. 첫날 밤이었습니다. 서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낯선 공간에 낯선 공기. 하지만 창문 너머로 느껴지는 파도의 리듬은 익숙했습니다. 자정이 넘었을 때였습니다.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바닥을 타고 올라오는 낮은 주파수,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떨림, 기계음이었습니다. 서진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바닥에 손을 댔어요. 진동은 아래층, 아니 더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지하실, 윤기현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지하실은 사용하지 마세요. 서진은 침대에서 내려와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어요.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1층 거실을 지나 부엌 쪽으로 갔습니다. 부엌 구석에 작은 문이 있었습니다. 지하실로 가는 문, 문틈으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서진은 손잡이에 손을 댔어요. 진동이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웅웅거리는 기계음과 함께 무언가 다른 떨림도 섞여 있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서진은 손을 떼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윤기현이 뭘 하고 있는 걸까? IT 스타트업 대표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 혼자 지하실에서 계단에서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서진은 진동으로 느꼈어요. 누군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재빨리 부엌을 빠져나와 소파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윤기현이 1층으로 내려왔어요. 그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물을 마시고 다시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서진은 소파 뒤에서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무언가 잘못된 느낌. 이 집에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진은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윤기현이 현관으로 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검은색 코트를 입고 노트북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창문 너머로 그를 지켜봤습니다. 윤기현은 차에 올라타 떠났어요. 혼자였습니다. 서진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부엌으로 갔습니다. 지하실 문 앞에 섰어요.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계단이 어둠 속으로 이어져 있었어요. 서진은 핸드폰 손전등을 켰습니다. 한 걸음씩 내려갔습니다. 지하실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했어요. 벽 한쪽에 거대한 모니터 6대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키보드와 각종 전자장비들, 서버 렉이 구석에 놓여 있었고 케이블들이 바닥에 널려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작업실이 아니었습니다. 서진은 모니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화면은 꺼져 있었어요. 하지만 책상 위에 놓인 노트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펼쳐진 페이지에 적힌 글씨. 10월 14일 20시 32분. 대상 접근 완료. 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대상이라니. 무언가 잘못됐습니다. 크게 잘못됐어요. 서진은 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더 많은 기록들이 적혀 있었어요. 시간, 장소, 행동 패턴, 그리고 사진 한 장.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 부드러운 인상에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사진 아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하나. 서진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일까? 왜 윤기현은 이 사람을 감시하고 있는 걸까? 그때였습니다.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위층에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윤기현이 돌아왔습니다. 서진은 노트를 내려놓고 재빨리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지하실 문을 닫고 부엌을 빠져나왔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윤기현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서진을 봤어요. 잠시 멈췄습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서진은 고개를 들어 그를 봤습니다. 윤기현의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조금 달랐어요. 경계하는 눈빛. 네, 일찍 깼습니다. 편히 지내세요. 윤기현이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진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이 집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진은 이제 그 비밀의 일부를 알아버렸습니다. 파도는 계속해서 부서집니다. 진실도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서진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모른 척할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찾아갈 것인가. 서진은 3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기현과 마주쳐도 가볍게 인사만 했어요. 하지만 밤마다 지하실에서 올라오는 진동은 계속됐습니다. 규칙적이고 집요한 떨림. 10월 17일 밤 서진은 침대에 앉아 작은 라디오 수신기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었어요. 주파수를 돌리며 세상의 파동을 감지하는 일. 88.5mHz, 101.3mHz, 그리고 144mHz. 그때였습니다. 이상한 신호가 잡혔습니다. 146.8mHz 대역. 아마추어 무선 주파수였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음성 통신이 아니었습니다. 디지털 신호. 짧고 반복적인 펄스. 서진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신호 분석 프로그램을 실행했어요. 해양통신 기술자 시절 사용하던 소프트웨어였습니다. 수신기를 노트북에 연결하고 신호를 녹음했습니다. 파형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모스 부호도 아니고 표준 데이터 전송 방식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서진은 디코딩을 시작했습니다. 30분이 걸렸어요. 화면에 문자가 떴습니다. 10월 17일 19시 47분. 대상 이동. 편의점 진입. 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같은 형식이었습니다. 지하실 노트에 적혀 있던 그 기록과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윤기현이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서진은 계속 신호를 추적했습니다. 20분마다 한 번씩 전송됐어요. 19시 52분. 대상 귀가. 20시 10분. 대상 실내 조명 점등. 20시 32분. 대상 취침 준비 추정. 누군가의 일상이 숫자로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분 단위로. 실시간으로. 서진은 창문 밖을 봤습니다. 이웃집이 보였어요. 두 집 건너 노란색 2층 주택.
2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정하나, 사진 속 그 여자가 저기 살고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서진은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를 걷기 시작했어요. 송도 해안로를 따라 천천히. 사람들의 발걸음이 바닥을 통해 전달됐습니다. 아침 운동을 나온 노인들, 출근길 직장인들. 서진은 노란색 주택 앞을 지나갔습니다. 대문에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어요. 정하나.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대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30대 중반, 안경을 쓰고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사진 속 그 얼굴이었습니다. 정하나는 서진을 봤습니다. 잠깐 멈칫했어요. 그리고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진도 인사했습니다. 정하나가 걸어갔습니다. 서진은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평범한 걸음걸이, 평범한 출근길. 하지만 이 여자는 지금 감시당하고 있었습니다. 왜? 오후 3시 서진은 동네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펼쳤어요. 정하나를 검색했습니다. SNS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이 몇 개 있었어요. 하경중학교 상담교사 정하나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학부모가 쓴 글이었습니다. 아이가 학교 폭력 문제로 힘들어할 때 정하나가 많이 도와줬다는 내용이었어요. 우리 딸이 다시 웃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댓글들도 따뜻했습니다. 좋은 선생님이라는 평가들. 서진은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그리고 2년 전 기사 하나를 발견했어요. 하경중 학폭 사건, 학교 측 대응 논란. 기사를 열었습니다. 2년 전 10월 하경중학교에서 학교 폭력 사건이 있었습니다. 2학년 남학생이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어요. 담임교사와 상담교사가 여러 차례 학교 측에 보고했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 학생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서진은 숨을 멈췄습니다. 기사는 계속됐습니다. 유족은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하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학교 측은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교사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알 수 있었어요. 정하나였습니다. 밤 10시 서진은 2층 방에 앉아 수신기를 켰습니다. 신호가 다시 잡혔습니다. 21시 48분. 대상 TV 시청 중. 22시 5분. 대상 샤워 추정.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CCTV가 아니면 불가능한 정보였어요.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어요. 윤기현은 집에 없었습니다. 저녁부터 외출했습니다. 지하실 문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손전등을 켰습니다. 지하실의 모니터들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기 모드였어요. 서진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였어요. 화면이 켜졌습니다. 6개의 모니터, 각각 다른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모니터, 거실 CCTV 화면이었어요. 소파에 정하나가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모니터, 현관 CCTV, 출입 기록이 시간별로 정리돼 있었어요. 세 번째 모니터, 침실. 아니, 이건 불법이었습니다. 서진은 손을 떨며 계속 화면을 봤습니다. 네 번째 모니터는 지도였습니다. GPS 추적 화면. 빨간 점 하나가 정하나의 집 위치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다섯 번째 모니터.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 목록. 여섯 번째 모니터. 파일 목록이었습니다. 서진은 파일 목록을 열었습니다. 폴더 이름 정하나 감시 프로젝트. 하위 폴더들이 날짜별로 정리돼 있었어요.
서진은 가장 최근 폴더를 열었습니다. 사진 수백 장, 동영상 파일들, 음성 녹음 파일들, 그리고 문서 하나. 의뢰인 정나영, 대상 정하나, 기간 2025년 9월 1일 현재 진행형, 목적 일상 감시 및 증거 수집. 서진은 문서를 아래로 스크롤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의뢰인 정나영은 2023년 학교 폭력 사건 피해자 유족. 아들 정우진 당시 14세 사망. 대상 정하나는 당시 상담교사. 의뢰인은 정하나가 사건 은폐에 가담했다고 주장. 의뢰 내용 정하나의 일상을 감시하고 부적절한 행동이나 증거를 찾아낼 것. 서진은 화면을 멍하니 봤습니다. 복수였습니다. 이건 복수를 위한 감시였어요. 하지만 정하나는 정말 가해자일까? 기사에서 본 내용과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정하나는 도우려고 했던 사람 같았어요. 서진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윤기현이 작성한 일지였습니다. 9월 15일, 감시 2주차. 대상의 일상은 평범함. 학교 마이너스 집 왕복. 주말엔 도서관. 9월 28일, 대상이 동료 교사와 저녁 식사. 대화 내용 녹음 완료. 학생 상담 관련 이야기. 특이사항 없음. 10월 8일. 의뢰인에게 중간 보고. 의뢰인은 더 파라고 지시. 하지만 대상에게서 어떤 문제도 발견되지 않음. 10월 15일. 이 일이 옳은 건가? 대상은 평범한 사람이다. 아니, 오히려 착한 사람 같다. 하지만 계약은 계약이다. 서진은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이 일이 옳은 건가? 윤기현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계단에서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아니, 소리가 아니라 진동이었어요. 누군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서진은 재빨리 모니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지하실 문이 열렸습니다. 윤기현이 계단 위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윤기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어요. 지하실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요.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화가 난 것 같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지친 목소리였습니다. 서진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알아야 했어요. 뭐요? 정하나 씨를 왜 감시하는지. 윤기현이 멈췄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당신이 알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 집에 살고 있잖아요. 알 권리가 있어요. 세입자일 뿐입니다. 차가운 말투였습니다. 서진은 한 발 더 다가갔어요. 당신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잖아요. 일지 읽었어요. 이 일이 옳은 건가라고 썼더군요. 윤기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건 정하나 씨가 뭘 잘못한 건가요? 기사 봤어요. 그분은 오히려 도우려고 했던 사람 아닌가요? 당신은 몰라요. 윤기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정나영 씨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들을 잃은 엄마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고통이 어떻게 사람을 바꾸는지, 그래서 무고한 사람을 감시해요? 사생활을 침해하고 불법 CCTV를 설치하고 무고하다는 증거가 있나요? 윤기현이 반박했습니다. 정나영 씨는 정하나가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고 해요. 학교 편을 들었다고. 그게 사실이라면? 그럼 경찰에 신고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경찰은 이미 수사 종결했어요. 증거 불충분. 법은 피해자 편이 아니에요. 한서진 씨. 윤기현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세상은 공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직접 해야 해요. 진실을 찾는 일을. 이건 진실을 찾는 게 아니에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이건 복수예요. 그리고 당신도 그걸 알고 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기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깨가 축 처졌어요. 나가세요. 윤기현 씨, 나가라고요. 서진은 그를 지나쳐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뒤돌아봤어요. 윤기현은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밤 11시 서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윤기현의 말이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세상은 공정하지 않아요. 법이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고통받고 가해자는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걸까? 감시, 침해, 통제. 이건 정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또 다른 폭력이었어요. 서진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인터넷에 정나영을 검색했어요. 기사가 나왔습니다. 학폭 유족 정나영, 2차 소송 준비 중. 국회의원 정나영, 학교 폭력 근절법 발의. 정나영은 정치인이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아들의 죽음 이후 학교 폭력 근절 운동을 시작했어요. 법 개정을 추진하고 피해자 가족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사진도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의 여성, 단정한 정장 차림의 단호한 표정. 하지만 눈가에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어요. 서진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이야기엔 피해자만 있었습니다. 정나영도 피해자, 윤기현도 어쩌면 피해자, 그리고 정하나도 피해자일 수 있었어요. 진짜 가해자는 누구일까? 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파도 소리가 느껴졌습니다. 아니, 파도의 진동이 끝없이 밀려왔다가 부서지는 리듬.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찾아야 했어요. 진짜 진실을.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가 아니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한 아이가 죽어야 했는지.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2023년 하경중학교 학교 폭력 사건.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은 하나가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른 진실을 보고 다른 고통을 느낍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모든 진실을 모아야 합니다. 서진은 이제 그 일을 시작합니다. 서진은 3일 동안 자료를 모았습니다. 2023년 10월 15일 하경중학교 2학년 정우진 학생의 죽음. 신문기사, 커뮤니티 게시글, 법원 판결문까지.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정하나는 가해자가 아니었어요. 10월 20일 아침 서진은 윤기현을 기다렸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펼쳐놓고 윤기현이 1층으로 내려왔을 때 서진은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윤기현이 멈췄습니다. 화면엔 법원 판결문이 떠 있었어요. 정우진 군 사건 1심 판결문입니다. 여기 증인 진술 부분 보세요. 서진이 한 문단을 가리켰습니다. 상담교사 정하나는 2023년 9월부터 피해 학생과 상담을 진행했으며 학교 측에 총 7차례 서면으로 보고했다. 그러나 교감과 교장은 사안을 축소하려 했고 정교사의 건의를 무시했다. 윤기현은 말이 없었습니다. 정하나 씨는 도우려고 했어요. 끝까지. 그게. 윤기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이어지지 않았어요. 정나영 씨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서진이 말했습니다.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하는 거거나. 윤기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그럼 확인해 보세요. 정나영 씨한테 이 판결문 보여주고. 그건. 윤기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나영 씨 연락처 알려주세요. 안 됩니다. 윤기현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왜요? 당신이 알 일이 아니에요. 이건 저와 정나영 씨 사이의 문제입니다.
정하나 씨도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분은 지금 감시당하고 있어요. 자기가 왜 그런지도 모른 채. 그건 윤기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서진은 그의 눈을 봤어요. 혼란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당신도 의심하고 있잖아요. 이 일이 옳은지. 윤기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걸어가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서진은 창문 너머로 그를 지켜봤습니다. 윤기현은 차에 오르지 않았어요. 대문 앞에 서서 하늘을 봤습니다. 긴 시간, 오후 2시, 서진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찾아가기로. 인터넷에서 정나영의 의원실 주소를 찾았어요. 부산 중구 국회의원 지역사무실. 여기서 버스로 40분 거리였습니다. 서진은 코트를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 안은 한산했어요.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부서지고 갈매기들이 날고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지역 사무실은 3층 건물이었습니다. 1층엔 약국이 있었고 2층에 의원실 간판이 붙어 있었어요. 서진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자 젊은 남자가 맞았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정나영 의원님과 상담하고 싶습니다.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하지만 중요한 일입니다. 보좌관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의원님이 지금 회의 중이신데 기다리겠습니다. 서진은 대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보좌관은 안으로 들어갔어요. 20분이 지났습니다. 문이 열리고 여자가 나왔습니다. 50대 초반, 검은색 정장에 짧은 머리. 사진에서 본 얼굴이었어요. 정나영. 하지만 실제로 본 모습은 사진과 달랐습니다. 훨씬 야위어 보였어요. 얼굴엔 화장이 되어 있었지만 그 아래 깊은 피로가 느껴졌습니다. 저를 찾으셨다고요?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경계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서진은 일어났습니다. 네. 정우진 군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나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구세요? 제 이름은 한서진입니다. 송도에 살고 있어요. 윤기현 씨 집에. 정나영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의원실은 좁았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2개, 벽에 걸린 액자 몇 개.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교복 입은 남자아이 사진이었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밝은 미소. 정우진이었습니다. 정나영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서진을 마주 봤어요. 윤기현 씨가 보냈어요? 아니요. 제 판단으로 왔습니다. 무슨 일로? 정하나 씨 감시를 멈춰야 합니다. 정나영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무슨 권리로 그런 말을 합니까? 정하나 씨는 잘못이 없어요. 잘못이 없다고요? 정나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들 눈앞에서.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어요. 정하나 씨는 도우려고 했습니다. 7번이나 보고했어요. 학교 측이 무시한 겁니다. 그게 변명이 되나요? 정나영이 책상을 쳤습니다. 더 강하게 싸워야 했어요. 교육청에 직접 신고하든지 언론에 알리든지. 그랬다면 우진이는 안 죽었을 거예요. 서진은 침묵했습니다. 정나영은 계속 말했습니다. 판결문 읽었어요. 저도 정하나가 노력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해요? 결과는 똑같잖아요. 내 아들은 죽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매일 밤 꿈에 나와요. 우진이가 왜 못 지켜줬냐고 물어요. 엄마, 왜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았어? 라고. 정나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멀쩡하게 사는 게. 학교는 여전히 돌아가고
선생님들은 월급 받고 가해 학생들은 다른 학교로 전학 가서 잘 살고 그래서 정하나 씨를 감시하는 겁니까? 서진이 물었습니다. 그게 정의라고 생각하세요? 정의요? 정나영이 비웃었습니다. 정의는 이미 실패했어요. 법정에서 1심, 2심 다 졌어요. 증거 불충분이래요. 학교 측 과실을 입증할 수 없대요. 그럼 이건 뭡니까? 복수인가요? 복수라고 불러도 좋아요. 정나영이 서진을 똑바로 봤습니다. 내 아들 죽음에 책임 있는 사람들. 그들이 편하게 살아선 안 돼요. 최소한 불안해해야 해요. 자기가 한 일을 기억해야 해요.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하나 씨는 책임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 생각이에요. 법원 판단입니다. 법원이 항상 옳지는 않아요. 정나영이 창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밖을 봤어요. 한서진 씨, 당신은 자식 없죠? 네. 그럼 몰라요. 이 고통을. 정나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 뱃속에서 10달 키웠어요. 세상에 나와서 14년 길렀어요. 첫걸음, 첫말, 첫 등교. 다 지켜봤어요. 그 아이가 웃을 때마다 세상이 다 아름다웠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화를 받았어요. 학교에서 우진이가 옥상에서 떨어졌다고, 병원으로 오라고. 의원님, 응급실에 도착했을 땐 이미 늦었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사망 확인했다고. 14년이 그렇게 끝났어요. 정나영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서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어요. 서진은 들을 수 없었지만 침묵의 무게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나영이 손을 내렸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그러니까 이해하세요. 전 정의를 찾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견디는 겁니다. 이 고통을 복수라도 해야 하루하루 버틸 수 있어요. 서진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복수가 또 다른 사람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정하나 말인가요? 네. 그리고 윤기현 씨도요. 정나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기현 씨는 매일 밤 지하실에 앉아 모니터를 봅니다. 아무 죄 없는 사람을 감시하면서요. 그 일이 그 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이 선택한 일이에요. 돈 때문에 선택한 겁니다. 양심을 팔았어요. 그리고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서진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의원님, 저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사고로 청력을 잃었어요. 처음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정나영이 서진을 봤습니다. 하지만 살아야 했어요. 다른 방식으로. 소리 대신 진동을 느끼고 입술을 읽고 세상을 다시 배웠어요.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고통은 선택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통 이유는 선택입니다. 서진이 말했습니다. 의원님은 지금 고통 속에 머물러 있어요. 복수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그게 정말 우진군이 원하는 걸까요? 정나영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우진이는 제가 읽은 기사에서 학부모가 말했어요. 우진군은 착한 아이였다고. 친구들을 도와주고 약한 사람 편을 들었다고. 서진은 벽에 걸린 사진을 봤습니다. 그런 아이가 엄마한테 원하는 게 복수일까요? 아니면 치유일까요? 정나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진을 봤어요. 아들의 미소를.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진은 의원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정나영을 설득했을까요? 아니면 그저 상처만 건드린 걸까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윤기현이었어요. 문자였습니다. 어디 갔어요? 집에 없던데.
서진은 답장했습니다. 정나영 씨 만나고 왔습니다. 잠시 후 전화가 왔습니다. 서진은 받지 않았어요. 대신 문자를 보냈습니다. 통화는 힘듭니다. 문자로 주세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누군가는 해야 했으니까요. 결과가 어땠는데요? 서진은 답장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 성공했다고? 실패했다고? 그때 또 문자가 왔습니다. 집으로 오세요. 할 얘기가 있어요. 저녁 7시 서진은 집에 도착했습니다. 윤기현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서진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윤기현이 노트북을 돌렸습니다. 화면엔 이메일이 떠 있었어요. 정나영이 보낸 메일이었습니다. 계약 종료합니다. 더 이상 감시 필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했어요. 서진은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윤기현을 봤어요. 의원님이 당신이 뭐라고 한 거예요? 윤기현의 목소리엔 화도 없었고 안도도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느낌이었어요.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이게 정말 우진 군이 원하는 일이냐고. 윤기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뭐요? 정하나 씨가 나쁜 사람이 아니란 거 감시하면서 봤어요. 평범하고 착한 사람이란 걸. 그런데 왜 계속했어요?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스타트업은 망했어요. 빚만 남았고 정나영 씨가 제안했을 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윤기현이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어요. 하지만 매일 밤이 지옥이었어요. 모니터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이게 정말 일인가? 그만둘 수 있었잖아요. 돈을 돌려줄 수 없었어요. 이미 빚 갚는 데 썼으니까. 윤기현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의요? 복수요? 저한테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생존이었어요. 비겁한 생존.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기현이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뭐가요? 이 일을 끝내줘서 저 혼자선 못했을 거예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지하실 장비 다 철거할 겁니다. 그리고 윤기현이 창문을 봤습니다. 정하나 씨한테 사과해야겠죠. 비겁하지만 용기 있는 일입니다. 아니에요. 이제야 인간이 되는 겁니다. 밖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서진에겐 느껴졌어요.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의 진동. 세상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고통도, 복수도, 용서도 모두 그 흐름 속에 있었어요. 정의와 복수의 경계는 흐릿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는 명확합니다. 10월 22일 아침, 서진은 노란색 주택 앞에 섰습니다. 정하나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진동이 손끝으로 전달됐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정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안경 너머 눈빛이 조심스러웠어요. 누구세요? 서진은 핸드폰을 꺼내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미리 써둔 글이었어요. 저는 한서진입니다. 청각장애가 있어서 입술을 읽습니다. 선생님과 꼭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정우진 군 사건에 대해서요. 정하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일은 이미 끝난 일인데요. 아니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지금도 그 일 때문에 고통받고 계세요. 그걸 끝내고 싶습니다. 정하나는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어요. 들어오세요. 거실은 깔끔했습니다. 책들이 가득한 책장, 작은 소파, 창가의 화분들. 정하나가 차를 내왔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어떻게 그 일을 아세요? 정하나가 물었습니다. 입술을 천천히 움직였어요. 서진을 배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진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을 감시하던 사람과 같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정하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감시요? 네. CCTV, GPS 추적, 통신 감청. 2개월 동안 계속됐어요. 정하나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누가, 왜? 정우진 군 어머니가 의뢰했습니다. 정나영 의원님. 정하나는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컵이 받침에 부딪히는 소리. 서진은 그 진동을 느꼈어요. 그랬군요. 정하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붉어졌어요. 예상은 했어요. 의원님이 절 원망하실 거라고. 하지만 선생님은 도우려고 했잖아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판결문에 다 나와 있어요. 7번이나 보고했다고. 보고만 했죠? 정하나가 쓰게 웃었습니다. 더 강하게 싸우지 못했어요. 교육청에 직접 가지도 않았고 언론에 알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학교 안에서만 해결하려고 했어요. 왜요? 두려웠으니까요. 정하나가 고백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말했어요. 이 일이 밖으로 나가면 학교 평판이 나빠진다고. 선생님 경력에도 안 좋다고. 조용히 해결하자고. 그래서, 네. 저는 믿었어요. 학교가 알아서 하겠거니. 제 역할은 우진이를 상담하고 지지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하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가의 학생들은 여전히 우진이를 괴롭혔고 학교는 눈 감았어요. 그때 더 강하게 나갔어야 했는데. 네. 정하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매일 후회해요. 그때 제가 용기를 냈더라면, 교장실 문을 박차고 나가서 교육청에 신고했더라면, 언론에 폭로했더라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우진이는 안 죽었을 거예요. 서진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정하나가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계속 말했습니다. 우진이 마지막으로 상담실에 왔을 때 기억나요? 10월 13일. 그날 우진이가 말했어요. 뭐라고요? 선생님, 전 이제 괜찮아요. 더 이상 힘들지 않아요. 정하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때 알았어야 했어요. 그게 포기의 신호라는 걸. 괜찮다는 게 아니라 끝내겠다는 의미라는 걸. 하지만 몰랐잖아요. 선생님인데 몰랐어요. 상담교사인데. 정하나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틀 후 우진이는 옥상에서 뛰어내렸어요. 점심시간에 학생들이 다 보는 앞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진은 정하나의 어깨가 떨리는 걸 봤어요. 소리 없이 우는 모습. 선생님,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최선을 다했어요. 아니에요. 시스템이 잘못된 겁니다. 선생님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정하나가 얼굴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용기를 냈어야. 용기를 내지 못한 건 선생님만이 아니에요. 담임 선생님도 다른 선생님들도 학부모들도 모두가 두려워했어요. 그게 시스템의 문제예요. 서진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학교는 문제를 덮으려고만 했어요.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학생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조직을 보호했어요. 그 안에서 선생님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도 선생님은 7번이나 보고했어요. 우진군과 상담했고 지지했고 도우려고 했어요. 그게 아무 의미 없는 일이 아니에요. 정하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봤어요. 서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도 학생들 도우시죠? 커뮤니티에서 봤어요. 학부모들이 감사하다고 쓴 글들. 그건 속죄하려고 하는 거죠?
정하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진이한테 못해준 일을 다른 아이들한테라도 해주려고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서진이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피해자예요. 가해자가 아니에요. 시스템의 피해자. 정하나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그렇게 생각해야 해요. 그래야 선생님이 계속 학생들을 도울 수 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정하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감시는 언제부터였어요? 9월 1일부터요. 2개월. 정하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뭘 찾으려고 했을까요? 제 잘못을?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죠. 당연하죠. 전 그냥 평범하게 살았으니까. 정하나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게 죄였나 봐요. 평범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서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살아남았어요. 그 고통 속에서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정하나는 서진을 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물었어요. 한서진 씨는 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과 아무 관계도 없잖아요. 서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저도 소리를 잃었어요. 사고로. 처음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듣게 됐어요. 진동으로, 파동으로.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뭐요? 진실은 소리가 아니라 울림이라는 걸. 사람들의 진심은 말이 아니라 떨림 속에 있다는 걸. 서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선생님의 떨림이 느껴졌어요. 고통과 후회, 그리고 책임감. 그게 거짓이 아니란 걸 알았어요. 정하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요. 오후 3시 서진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윤기현이 지하실에 있었어요. 서진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윤기현은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엔 CCTV 녹화 파일 목록이 떠 있었어요. 정하나 씨 만나고 왔어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윤기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서요? 선생님 말 들었어요. 전부. 서진은 윤기현 옆에 섰습니다. 정하나 씨는 잘못이 없어요. 아니, 잘못이 있다면 용기가 부족했던 것 뿐이에요. 시스템과 싸우지 못한 것. 그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윤기현이 반문했습니다. 용기 있게 싸웠다면 정우진 군은 안 죽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아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시스템은 강해요. 한 사람이 싸운다고 바뀌지 않아요. 정하나 씨가 교육청에 신고했어도 언론에 폭로했어도 결과가 달라졌을지 몰라요. 그래도 시도는 했어야죠. 맞아요. 하지만 못한 걸 평생 죄로 짊어지고 살아야 할까요? 서진이 윤기현을 봤습니다. 정하나 씨는 지금도 속죄하고 있어요. 매일 학생들 상담하면서 우진 군한테 못해준 일을 다른 아이들한테 해주면서 윤기현은 화면을 봤습니다. 그럼 전 뭐죠? 2개월 동안 그 사람을 감시한 저는 당신도 피해자예요. 피해자요? 네. 정나영 씨의 고통이 당신을 이용했어요. 돈으로 양심을 샀고 당신을 가해자로 만들었어요. 서진이 손을 모니터에 댔습니다. 이 일은 당신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매일 밤 지하실에서 죄 없는 사람을 감시하면서 당신의 인간성이 조금씩 죽어가고 있어요. 윤기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끝내세요. 지금 이미 계약은 종료됐어요. 그게 아니에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이 장비들 다 없애세요. 녹화 파일들 전부 삭제하세요. 그리고 정하나 씨한테 사과하세요. 사과요? 윤기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얼굴로? 당신 얼굴로 하세요. 비겁했던 인간의 얼굴로.
서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도망치지 말고 마주하세요. 윤기현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날 밤 윤기현은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녹화 파일 삭제, 감시 프로그램 제거, CCTV 접근 권한 차단. 서진은 위에서 그 과정을 지켜봤어요. 바닥을 통해 전달되는 키보드 타이핑 소리, 기계가 작동하고 멈추는 진동, 자정이 넘어서 윤기현이 올라왔습니다. 다 끝났어요. 고생하셨어요. 내일 정하나 시집에 갈 겁니다. 같이 가주시겠어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월 23일 오전 두 사람은 노란색 주택 앞에 섰습니다. 윤기현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정하나가 나타났어요. 윤기현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누구세요? 윤기현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서진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이분이 선생님을 감시했던 사람입니다. 정하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윤기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2개월 동안 선생님의 사생활을 침해했습니다. CCTV를 설치하고 통신을 감청하고 GPS로 추적했습니다. 정하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돈 때문에 했다는 말도 안 하겠습니다. 윤기현이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이 붉었어요. 저는 비겁한 사람입니다.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했습니다. 선생님께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과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라고. 윤기현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게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하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고개 드세요. 윤기현이 얼굴을 들었습니다. 정하나가 그를 봤어요. 표정을 읽기 어려웠습니다. 용서는 못하겠어요. 지금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해는 해요. 정하나가 작게 웃었습니다. 쓸쓸한 미소였어요. 저도 비겁했으니까요. 우진 군을 지키지 못한 것도 시스템과 싸우지 못한 것도 다 비겁함 때문이었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당신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 조금씩 비겁했어요. 정하나가 서진을 봤습니다. 한서진 씨 말이 맞았어요. 진짜 가해자는 따로 있었어요. 시스템이요. 윤기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하나가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당신도 저도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말고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비겁했던 우리지만 그래도 살아가는 거예요. 정하나가 문을 닫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 앞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윤기현의 어깨가 떨렸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아니에요. 전 아직 괜찮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바닷가 쪽으로. 파도가 부서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끝없이 밀려왔다가 사라지는 물결. 서진은 그 리듬을 느꼈습니다. 세상은 계속 흐르고 있었어요. 고통도 용서도 그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자유를 찾습니다. 10월 25일 윤기현은 정나영 의원실을 찾았습니다. 서진도 함께였어요. 윤기현이 부탁했습니다. 혼자선 힘들 것 같다고.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윤기현의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서진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괜찮아요. 진실을 말하는 건 언제나 옳은 일이에요. 문이 열렸습니다. 정나영이 나왔어요.
윤기현 씨? 정나영의 표정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쳐 보였어요. 계약 종료 메일을 보낸 후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의원실 안 세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정나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계약은 이미 종료했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윤기현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고백할 게 있습니다. 고백이요? 정하나 씨를 만났습니다. 정나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제가 만나지 말라고. 알아요. 하지만 만나야 했어요. 윤기현이 정나영을 봤습니다. 그분 얘기 들었어요. 전부 2년 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요? 정나영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정하나는 뭐라고 하던가요?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최선을 다했다고? 네. 그렇게 말했어요. 윤기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이었어요. 정나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정하나 씨는 7번이나 보고했어요. 학교 측에. 하지만 교장과 교감이 무시했어요. 사건을 축소하려고 했어요. 그건 이미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정하나 씨를 미워하세요? 윤기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잘못한 건 학교 시스템이에요. 정하나 씨가 아니라 그 사람이 더 강하게 싸웠어야죠. 정나영이 소리쳤습니다. 교육청에 신고하든지 언론에 알리든지. 그랬다면 우진이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진이는 안 죽었을 거예요. 윤기현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확신하세요? 정말로? 뭐가요? 정하나 씨가 그렇게 했다면 우진 군이 살았을 거라고. 정나영이 멈췄습니다. 윤기현이 계속 말했습니다. 시스템은 강해요. 한 사람이 싸운다고 바뀌지 않아요. 교육청도 언론도 결국엔 학교 편을 들었을 거예요. 증거 불충분이라고. 그래도 의원님도 아시잖아요. 소송 2번 다 졌잖아요. 1심, 2심.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도 졌어요. 윤기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정하나 씨 혼자 싸웠다고 달라졌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시스템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정나영은 창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등을 돌렸어요. 서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의원님, 정하나 씨도 피해자예요. 피해자요? 정나영이 돌아봤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는데 그 사람은 멀쩡히 살아있는데 멀쩡하지 않아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매일 밤 악몽 꿔요. 우진 군이 나타나서 왜 못 지켜줬냐고 묻는 꿈. 그 꿈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정나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정하나 씨는 지금도 속죄하고 있어요. 매일 학생들 상담하면서 우진 군한테 못 해준 일을 다른 아이들한테 해주면서. 그게 뭐가 대단한데요? 정나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들은 돌아오지 않는데. 맞아요. 돌아오지 않아요. 서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누구를 미워해도 누구를 벌해도 우진 군은 돌아오지 않아요. 정나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해요? 놓아주세요. 뭐요? 분노를, 미움을, 복수를. 서진이 일어서서 정나영에게 다가갔습니다. 그게 의원님을 죽이고 있어요. 우진 군도 그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정나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요. 우진이가 뭘 원하는지. 알아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길 바랐을 거예요. 웃으면서 살길 바랐을 거예요. 미움 속에서 고통받는 게 아니라. 정나영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난 의원님은 이미 충분히 싸웠어요. 윤기현이 말했습니다. 법 개정 추진하고 피해자 가족들 돕고
학교 폭력 근절 운동하고 그게 진짜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허전한 거예요? 정나영이 주저앉았습니다. 왜 자꾸 우진이 생각만 나는 거예요? 왜 밤마다 그 아이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가, 도와달라고 하는 소리가. 서진은 정나영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건 우진군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의원님의 죄책감이에요. 못 지켜준 것에 대한. 서진이 정나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의원님 잘못이 아니에요. 엄마로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다만 시스템이 당신을 배신한 거예요. 정나영은 울었습니다. 소리내요. 오랫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우진아, 미안해. 미안하지 않아도 돼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의원님은 좋은 엄마였어요. 지금도 그래요. 세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정나영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윤기현을 봤어요. 윤기현 씨, 네, 미안해요. 당신한테 나쁜 일 시켰어요. 윤기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일이에요. 그래도 양심을 파는 일을 시켰어요. 그게 당신을 힘들게 했을 거예요. 맞아요. 힘들었어요. 윤기현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배웠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양심을 잃으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정나영이 작게 웃었습니다. 쓸쓸한 미소였어요. 우린 둘 다 길을 잃었었네요. 이제 찾았어요. 윤기현이 말했습니다. 함께 11월 1일 파도의 집 지하실이 바뀌었습니다. 감시 장비는 모두 사라졌어요. 대신 책상과 의자들이 들어왔습니다. 벽에는 하얀 칠이 되었고 창문엔 커튼이 달렸어요. 소리 연구 교실이라는 작은 간판이 문 옆에 붙었습니다. 서진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지역 아이들에게 소리와 진동, 주파수를 가르치는 공간, 청각장애가 있는 아이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윤기현이 도왔어요. 장비를 설치하고 책상을 나르고 벽을 칠했습니다. 속죄의 의미였어요. 감시의 공간을 치유의 공간으로. 첫 수업날 5명의 아이들이 왔습니다. 초등학생 3, 중학생 2. 그중 한 명은 청각장애 아동이었어요. 서진은 아이들에게 작은 라디오 수신기를 나눠줬습니다. 오늘은 세상의 소리를 다르게 들어볼 거예요. 아이들이 수신기를 만졌습니다. 주파수를 돌리며 신기해했어요. 소리는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손으로도 몸으로도 들을 수 있어요. 서진이 수신기를 켰습니다. AM 라디오 주파수.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이제 수신기를 손에 대보세요. 스피커 부분에. 아이들이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놀랐어요. 와, 떨려요. 맞아요. 소리는 진동이에요. 공기를 흔드는 파동이에요. 청각장애 아동이 손을 들었습니다. 수화로 물었어요. 서진이 수화로 대답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그 모습을 신기하게 봤습니다. 수업은 2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아이들은 라디오 주파수를 탐색하고 진동을 느끼고 소리의 파형을 컴퓨터로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에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소리 못 들으시는 거 슬프지 않아요?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엔 슬펐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왜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듣게 됐거든요. 그게 더 재미있어요.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돌아갔습니다. 서진은 지하실을 정리했어요. 윤기현이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수업 잘 됐어요? 네. 아이들이 좋아했어요. 다행이네요. 윤기현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이 공간이 이렇게 밝을 수 있는 줄 몰랐어요. 원래 밝았어요. 어둡게 쓰고 있었을 뿐이죠. 서진이 말했습니다. 윤기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전 이 공간을 감시하는 데 썼죠. 하지만 이제는 가르치는 데 쓰이네요. 공간은 중립적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사람도 그런가요? 윤기현이 물었습니다. 저도요? 나쁜 일 했던 제가 이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서진은 그를 봤습니다. 당연하죠. 이미 되고 있잖아요. 윤기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11월 15일 저녁, 서진은 바닷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라디오를 무릎에 올려놓고 송도 해변은 고요했어요. 석양이 수평선 너머로 지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라디오를 켰습니다. 주파수를 천천히 돌렸어요. FM 98.1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AM 792 음악 방송이었어요. 146.8mHz 아마추어 무선 누군가 대화하는 소리. 서진은 스피커에 손을 댔습니다. 진동이 느껴졌어요. 세상의 소리들, 사람들의 목소리들, 파도가 부서졌습니다. 하얀 물거품이 모래사장에 닿았어요. 서진은 그 리듬을 느꼈습니다.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의 진동. 발소리가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윤기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나영도 함께였어요. 여기 계셨네요. 윤기현이 말했습니다. 서진은 라디오를 껐습니다. 두 사람을 봤어요. 의원님도 오셨네요. 정나영이 서진 옆에 앉았습니다. 바다가 보고 싶었어요. 오랜만에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아 바다를 봤습니다. 정나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정하나 씨 만났어요. 서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사과했어요. 그분한테 감시한 것, 미워한 것. 정하나 씨는 뭐라고 하던가요? 울더라고요. 그리고 말했어요. 자기도 미안하다고. 우진이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나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둘 다 울었어요. 한참 그 아이 얘기하면서 윤기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아요. 정나영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마 평생 괜찮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가 바다를 봤습니다. 이제 놓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노를, 미움을, 그리고 우진이도 놓아준다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나영이 말했습니다. 그 아이를 기억하되 고통으로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으로 기억하는 거죠.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나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정하나 씨가 제안했어요. 우진이 이름으로 장학금 만들자고. 학교 폭력 피해 학생들 돕는 장학금. 좋은 생각이네요. 그렇죠? 그게 우진이가 원하는 일일 것 같아요. 자기처럼 힘든 아이들 돕는 거. 정나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미소였어요. 이제 앞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묶여 있지 않고. 윤기현이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새로 시작하려고요. 뭐요? 작은 IT 회사. 이번엔 제대로. 정직하게. 윤기현이 서진을 봤습니다. 한서진 씨 덕분이에요. 당신이 없었으면 전 아직도 지하실에서 누군가를 감시하고 있었을 거예요.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건 없어요. 그냥 진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정나영이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 그리고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 세 사람은 다시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는 계속 밀려왔습니다. 부서지고 사라지고 다시 밀려오고. 서진은 그 리듬 속에서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2층 방 창가에 섰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어둠 속에서 파도만 하얗게 빛났습니다. 서진은 작은 라디오를 켰습니다. 주파수를 돌렸어요. 소리가 아니라 진동으로 세상을 들었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 진지한 진동, 음악방송의 멜로디, 경쾌한 파동, 심야 라디오의 DJ, 따뜻한 떨림,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지하실 교실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의 소리. 아니, 서진은 들을 수 없었지만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즐거움을.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소리가 들려요. 혼잣말이었습니다. 거짓이 아닌 사람의 마음이.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했습니다. 시스템은 여전히 문제가 많았고 정의는 여전히 더뎠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변할 수 있었습니다. 고통에서 배우고 미움에서 벗어나고 용서를 배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희망이었습니다. 서진은 라디오를 껐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밤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차갑고 상쾌한 공기, 파도 소리가 느껴졌습니다. 아니, 파도의 진동이, 끝없이 밀려오는 생명의 리듬. 서진은 그 리듬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감시의 공간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치유의 공간이었습니다. 배움의 공간이었고 희망의 공간이었어요. 파도의 집,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사라지는 고통, 하지만 파도처럼 다시 밀려오는 희망. 그 모든 것이 이 집에 담겨 있었습니다. 서진은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어요. 처음으로 편안한 잠이 올 것 같았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합니다. 실수하고 후회하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희망.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그리고 언제나 여러분의 하루가 파도처럼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